미국엔 뉴욕타임스, 영국엔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엔 디지털 타임스. 원래는 이제 코로나는 감염증이라는 말이죠. 네. 감염증하고 이제 우리가 만성 질환하고가 어떻게 다르냐면 감염증이라는 건 인펙션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이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병균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감염증은 사실 인간이나 이제 모든 종끼리의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나오는 동안에 어떤 다른 종과의 어떤 극심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건데, 감염증에 관해서는 인간은 아주 엄청난 그 대승을 거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 대승을 거둔 이유가 뭐냐면 1927년에 그 이제 결국은 그 페니실린으로 해서 오는 항생제거든요. 네. 항생제가 뭐 완벽하게 뭐 글로벌에서 이제 그 다 인간의 위치를 올려놨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 덕에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뭘 만들었냐면 병원 시스템을 만들었고, 수술이라는 걸 만들었고, 응급의학을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의 모든 그 수명이 늘어나고 한 게 거기에서부터 온 건데, 잔불이 좀 남아 있던 거예요. 잔불이 남아 있었는데 그 잔불은 뭐 크게 봐서 이제 걱정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항생제 내성. 뭐든지 너무 남용을 하면 이제 항생제가 안 듣는 거예요. 그 균이 거기에 대한 그 저항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이제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이러스 중에서 인수 공통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인수라는 게 사람과 동물이 같이 예. 갖고 있는 바이러스인데, 약간 조금 설명을 좀 더 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진화를 하면서 동물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잘 대처를 해왔기 때문에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들어와서 맥을 잘 출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그 인간이 굉장히 이제 잘 만든 기계가처럼 돼 있었는데, 접촉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인간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약한 사람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이러한 그 인수공통 바이러스를 이제 갖게 되고, 그런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전파가 돼요. 원래는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되는 건 이건 우연한 겁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별 문제가 안 생겨요. 사람이 잘 방어를 하는데. 근데 사람이 좀 약한 상태가 되면 변이 상태가 일어난 채로 다른 사람한테 연결이 돼요. 그럼 사람과 사람의 감염이 돼가지고 범위가 틀려진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인간들이 자기의 영역을 갖다가 이제 지구상에서 그냥 극도로 이제 확대하다 보니까 일종의 난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 동물과의 접촉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우연한 그러한 감염도 늘어나고, 중국 사람들은 막 호식가라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이 막 먹고 뭐 날로 먹고 피를 막 먹고, 피라는 건 완전히 그게 걸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그냥 먹는 거 똑같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어느 정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사스 1.0서부터 뭐 메르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사스 2.0인데 그 사이에 이제 에볼라, 그리고 에볼라, 직스 뭐 이런 게 이제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게 다 문제가 된 거죠. 근데 그동안은 재수가 좀 그래도 좋아서 잘 넘어갔어요. 사스도 뭐 그렇고 메르스도 뭐 병원만 좀 한국이 좀 혼났지만, 그런데 이 세 번째, 이거 두 번째죠. 사스로 두 번째고 다 사스예요. 메르스도 사스고, 네. 사스 1도 사스고, 사스 2도 사스인데, 이 사스 2가 이상한 거예요. 조금 뭔가 엄청난 전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채로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웬만한 경우에는 인간이 지금 가려는 방향은 만성병이지 감염병이 아니에요. 만성병이라는 건 내부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당뇨라든가 뭐 고혈압 이래가지고 혈관이 뭐 이제 뭐 좁아지고, 그다음에 대사가 막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옛날에는 하루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그런 그 막 돌아다니면서 이러다가 하루에 3끼를 꼬박 먹는 데다가 뭐 알코올도 엄청나게 열량이 높은 건데 그걸 막 먹고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저게 되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여러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기다 또 움직여야 되는데, 인간은 동물로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앉아서 생활하는 그러한 그 의자에서 하는 게 많게 되니까
문제가 이제 커졌어요. 암,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이 만성병이 엄청나게 인간들을 이제 어택을 하는 거죠. 공격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나라가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의료비가 너무나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든지 10분의 1로 낮춰야 된다.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 개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갖고서 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릴 것이다 하는 걸 예측할 수만 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중에 내가 죽을 때는 무슨 병으로 죽을까? 그걸 알고 싶은데 사실은 조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력을 보면 대개 나는 근골격계는 굉장히 튼튼한데 뭐 폐가 좀 나쁘다. 뭐 TB가 결핵이 걸린다든가 뭐 또 어떤 사람은 소화기가 내가 항상 나쁘지 딴 건 다 좋은데 이러면서 조금씩 근처를 이렇게 몰아가긴 하는데 이걸 더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유전자를 딱 검사한 다음에 당신은 상당히 그 취약한 부분이 있네. 요거만 조심하면 딴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고혈압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그러면 짜게 안 먹는 게 우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안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이제 피해갈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가서 의료비를 10분의 1로 다운시키지 않으면 모든 나라가 다 앞으로 큰 문제가 이제 일어난다. 이게 이제 하나의 통찰력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뭐 개인 유전체가 어떻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다 이겼는 줄 알았던 전쟁에서 이상한 놈이 나와서 뒤통수를 한 대 치니까 처음에는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나 패스트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감염병이 아주 재밌게 돼 있어서 전염력이 무지하게 세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이게 치료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고 예방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럼 예방이 중요한 거는 만성병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정밀의학, 맞춤의학으로 가지 않으면 인류가 이제 갈 길이 없다.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로 막 가서 산업혁명 4.0 결국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산업혁명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을 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약간 미적미적되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놈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냥 가속 페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뒤통수도 치지만 임마 너 뭐 하고 있냐? 이 일도 여기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언택트 전부 만나지 않아야 되고 전부 정보로서 전해야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묘한 일이 벌어지면서 4차 산업혁명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라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의료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의료의 중요성. 그래서 한국은 근데 의료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잘 아셔야 될 게 한국 의료는 정말 모범적일 뿐 아니라 엄청난 축적을 한 의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의료를 이제 1955년도 전쟁 끝나면서 이제 서울의대 교수님들 한 100분이 미네소타 플랜이라는 걸 가지고 미국 국무부에서 만든 미네소타 플랜을 가지고 미네소타 대학에 가가지고 미국식 의료를 다 받아들이고 가지고 와서 지금 모든 의과대학의 것이 미국식 의료로 정착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60년이 넘었어요. 뭐 아시겠지만은 이 일종의 의과대학을 다닌다는 게 그 본과 1학년에서 의과대학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의사 4년 동안 정말 공부는 정말 무지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10만 명이 이제 의사가 있는 겁니다. 서양 의사 10만 명이. 대한민국에. 예, 그리고 그게 아주 중요한 게 스탠다다이즈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준화가 돼 있는 게 중요해요. 모든 의사들이 거의 비슷하게 다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중국은 한방과 양방을 합쳐버렸어요. 모택동 허다허다 안 되니까 모택동 시대에. 근데 그렇게 되면 의료의 표준화가 안 되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진단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진단하면 예측의학을 할 수가 없어요. 정보의학을. 이걸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이게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절실하게 정보의학이 필요하고 맞춤의학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난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의 의료가 엄청나게 잘 돼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료인에 대한 어떤 존경심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도 네. 제가 이렇게 볼 적에는 의학협회나 이제 의사회하고 정부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미래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상황에서. 근데 이게 서로 불신으로 가져가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정부는 제가 볼 때 좀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의사협회장하고 뭐 복지부 장관님은 서로 같이 좀 아주 사이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그다음 의사협회에서도 말을 좀 조심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서로 미리 저걸 하고 국민들한테 그걸 보여주는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공조가. 거죠. 예, 공조가 돼야 돼서 의료 인력 같은 것도 아주 올려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는 그러한 의료 인력과 의료의 중요성, 그리고 정밀의학 쪽으로 가는 겁니다. 산업은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바이오 헬스 산업이 이제 부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뭐 바이오 헬스 산업을 뭐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반도체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지금 세 번째로 바이오 네. 헬스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잘 잡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약간 그 본심에서 나오는 그냥 푸시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기는 하지만 큰 골격들은 잡고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문제가 되는데 방향과 속도가 중요한데 방향은 잘 잡았는데 속도가 지금 좀 느리고 미적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크게 봤을 때 의사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의사들을 굉장히 서포트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개업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이런 문제들을 대치점에 서 있으려고 하고, 뭐 의사가 이제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의사들은 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희생을 좀 하고 나머지로 간다.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같은 힘으로 정부하고 같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방향이 정보의학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게 맞춤의학으로 이제 가는 것이, 그렇게 되면 한국은 엄청난 동력을 얻는 거예요. 산업 쪽에서도. 이게 바이오 헬스도 굉장히 커지면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그 산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산업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그러한 산업인데, 요번에 코로나도 잘했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좀 더 발빠르게 전 세계에 수출을 해가면서 이제 막 그런 방식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더 국가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 하면서도 약간 저도 무슨 위원이고 이제 그래서 정부 이렇게 가보면 쭈삣쭈삣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나가야 될 찬스인데 뭔가 국내에서 뭐 좀 이렇게 하는 정도로 좀 하고 뭐 다 비슷한 거 아니냐, 우리가 뭐 나가면 되나 뭐 이런 스타일인데, 제가 볼 땐 그런 게 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바이오 산업은 그냥 속도예요. 나머지는 디지털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택트의 시대에 디지털 교육서부터 모든 걸 생활을 다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그것들이 이렇게 합쳐지면 한국은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에 있는 거예요. 디지털도 이제 조그만 나라에서 이걸 갖다가 완전히 서로 IT 기술도 있고 뭐 이것도 잘 깔려 있고 인프라도 깔려 있고, 의료는 60년 동안 10만 의료인이 딱 버티고 있고, 바이오 헬스의 기본도 다 지금 잡고 있고, 이걸 갖다 잘 운영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기회는 지금 한국에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로 오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는 한국한테 아주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감염병, 이런 그 엄청난 감염병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대유행이 오면 치료법이라는 게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일단은 전파력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환자를 갖다 격리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병상이 치유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 안쪽으로 내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사람이 죽는 일은 안 생기는 거죠. 네. 병원을 못 가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는 일은 안 생기는 거니까 그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그 사이에 백신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뭐 100명이 있으면 중간중간에는 코로나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기선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게끔 다른 쪽으로 안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몇십 %가 되면
팬데믹이 안 생기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집단 감염으로 치료를 하겠다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집단 감염으로 하는 것도 이제 실패를 했고, 그럼 이제 백신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거죠. 누구든지 지금 백신을 기다리고 있고 뭐, 그런데 왜 전문가들은 거기에 상당한 그 회의를 갖다 이제 하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정책을 할 때 팩트가 중요해요. 자기의 바람하고 팩트를 섞어가지고 여러 군데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니까 우리 그냥 이제 6개월이면 뭐 우리나라에 무슨 기업도 만들 것이고, 뭐 미국의 뭐 모더나, 뭐 독일의 큐어백, 뭐 다 지금 저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전체적인 실상이 뭐냐, 이걸 정확히 보는 거하고는,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심을 하는 건 후자가 중요한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과 치료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뭐가 문제냐면 백신의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신의 개발이라는 것도 이제 첫째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백신 자체가 그렇게 완벽한 백신이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게 앤서니 파우치라고 얼마 전에 또 다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백신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는 그 항체가 중화시키거나 이제 이걸 없애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애고 나는데 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못한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백신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백신의 개발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개발을 언제까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제 아주 중요한 전제는 백신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맞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백신이라는 게 만병통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만 명의 백신을 맞추면 그 중에 1명 정도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괜찮은 백신이에요. 그 정도도. 뭐 3명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막 되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맞추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입니다. 그건 개개인이 이제 운명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10만 명에 1명이 문제가 되는 게 괜찮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5천만 명이 있다 그러면 10만 명이면 500명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기에 있는 암 환자면 항암제가 혹시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듣는다고 했었는데 희망을 버리게 되는 거지만, 백신은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임상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철저하게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백신이 개발됐다고 막 하는데 여기저기서 했는데 그냥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 백신 해가지고 10만에 하나면 아주 좋은 백신이라고 하는데 10만에 한 500명에서 1000명 이런 사람들이 막 희생이 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아닌 얘기죠. 여기저기 집에서 그냥 곡성이 나오고 뭐 이게 뭐냐 이렇게 되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맞는다는 거,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도 지금 일반적으로 백신이 개발된 다음에 그걸 생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생산량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네이처에 나온 그 기사에 의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1000만 도스 정도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1000만 명이냐? 베이비 그 신생아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백신을 줘야 될 게 400만 명의 신생아가 있고, 65세 인구가 또 한 400만 명이 백신을 맞아야 됐으니까 800만 정도를 백신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백신들이 나오는 걸 보면 1000만 정도로 해가지고 매년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의 경우에 이 백신을 공급하려면 미국의 경우에만, 미국의 인구가 3억 2천이라고 하면 2번 줘야 되거든요. 6억 4천을 줘야 돼요. 6억 4천만 도수가 필요한데 현재는 1000만 도수밖에 못 생산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방법으로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 그러면 갑자기 막 느리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으로의 백신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존 방식은 약독화시키거나 사멸화시키는 방법인데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하기에는 전 세계에 어떤 시설도 지금 확장을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길이 DNA나 RNA를 가지고 직접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그 백신을, 예를 들면 모더나라든가 뭐 이런 그 큐어백 이런 데서 이제 성공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고 모더나라는 보스턴에 있는 회사는 못 된다, 잘 만들어진다. 이건 바이러스를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그 안에서 세포 안에서 이 사스 이걸 갖다 이제 만들어내게 하고 그게 항체가 만들어지기 몸에서 하게 하는 항원을 만들어내게 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문제는 이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백신도 이걸 가지고 이론적으로는 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간단치 않을 수 있다. 안 가본 길이니까 이제 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그 이제 개발에서의 문제 중에 하나가 10불 정도 선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백신 하나의 가격이.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지금 아주 핵심을 코로나가 찌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방식으로 비싼 백신을 또 막 개발해서 돈을 벌겠다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10불짜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개발 회사들은 뭐 엄청난 개발비를 다 얹어가지고 막 해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약도 아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렘데스비어라고 하는 뭐 렘데스비르라고 하는데 그 이제 발음은 렘데스비어라는 약이 그게 거의 한 번에 3,000불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도 에볼라 약을 가지고서 이제 그 비슷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쓰는데 뭐 중증에서만 무슨 뭐 입원 입수를 얼마를 좀 단축시킨다. 뭐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치료약이 되기는 상당히 먼 건데도 너무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급한 대로 이제 막 하는 거죠. 문제는 10불 내로 이걸 만들려면 몇 빌리언을 6빌리언, 5, 6빌리언의 달러를 써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아무도 투자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게이츠 파운데이션 같은 데도 말만 뭐 빌리언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러지만 지금 몇 천만 달러 겨우 투자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직 그래도 존슨앤존슨에서 10불짜리를 타겟으로 해서 빌리언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하고 이제 거기가 제일 그 어떤 면에서는 싼 걸 만들어내는 게 되는 거죠. 이 싼 백신이 나와야만 전 세계의 사람들을 갖다가 다 저걸 해서 이걸 종식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세 가지 개발이 아니라 생산의 양이 안 되고 새로운 방식이니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부작용을 우리가 우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 문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해서 이 문제를 갖다 10불 이내로 해서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팩트로 인정을 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플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치료제라는 건 물론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뭐가 하나 나올 수도 있고 그걸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나온다고 했을 적에 굉장히 지금 이미 몇 번을 거쳐서 잘 안 나왔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백신이 더 빠른 방법인데 백신은 물량으로 해결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너무나 큰 것이고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볼 적에는 한국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그동안에 이제 쓴 방법은 굉장히 빠르게 검사를 하고 테스트, 트레이스, 아이솔레이션 이 3박자예요. 빠른 검사와 그 다음에 추적 그리고 격리 이 방식인데 이 방식을 굉장히 싸게 이제 우리가 해가지고 RT-PCR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싸게 해가지고 제3세계나 특히 이제 중국은 그런 대로 뭐 잡았다 그러지만 인도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뭐 아시아 국가들 또 이제 이런 데는 지금 도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어렵다는 거는 그냥 무슨 뭐 사람들한테 자꾸 패시미스틱하게 뭐 자꾸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세컨 웨이브하고 서드 웨이브까지 2차, 3차 코로나가 온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시기는 2차가 거의 연말 근처에서 빠르면 뭐 9월 말, 10월 뭐 이때부터 시작될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 자꾸 백신에 의존해서 할 수 있다 그러고 뭐 국내 회사가 뭐 우리는 이것도 만들어서 뭐 저는 그런 식의 한 번도 백신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가 갑자기 무슨 뭐 그 근처에 기술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야단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기특한 거지. 그렇게라도 해서 하겠다 그러면 기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만 목을 메고서 나온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되면 되고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다 가고 있다가 그게 좀 늦어지면 우리는 세컨 플랜으로 간다 이런 식의 그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뭐 전부 다 거기 매달려서 곧 나올 것 같이 정부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뭔가 마스크고 뭐고 지금 하는 방식을 될 거라고 생각을 자꾸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내년 말까지는 일단은 백신과 이 치료제는 개발이 좀 어렵다 이런 팩트로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그러다가 내년 뭐 한 하반기에 뭐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좋은 거죠. 그리고 백신이 여태까지 개발됐는데 가장 빨리 개발된 백신이 이 멈프스라고 하는 볼거리라고 하죠. 한국말로 볼거리 백신이 그 4년 걸렸어요. 가장 빨리 여태 인류 역사상 나온 게 4년이 걸렸다고 하면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는 이거보다 더 급하니까 그거의 반 뭐 이렇게 해도 저는 1년 반 정도의 시간은 일단은 잡아야 한다. 그리고 2차, 3차에 대비해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할 거냐 이런 방식이 그게 좀 더 실현성 있는 방식이고 책임이 있는 그런 방식이다. 저희가 이제 원격 의료하면 좀 별도에 있는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맞춤의학, 정밀의학에서 정보를 가지고서 뭔가 질병을 갖다가 이제 알아낸다든가 또는 마지막엔 빅데이터를 가지고 AI를 가지고 질병을 예측한다든가 이런 거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원격 의료예요. 왜냐하면 원격 의료라는 거는 멀리 있는데 정보로서 서로 그쪽의 정보를 다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넌 이렇게 치료해라 이렇게 주는 거니까 원격 의료의 특성은 의료비를 굉장히 다운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의 의료혁명이 일어나면 원격 의료는 아주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정보를 가지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기존의 의료 이런 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남용됐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화로 했는데 정확하지도 않게 그냥 뭐 당신은 대충 무슨 약을 먹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의사들이 아닌 사람들이 해나갈 수 있는 그 위험성 때문에 의사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하면서 이제 뭐 처방전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의사들도 이것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을 수 있겠구나. 아주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정부가 잘 하면 의사들은 조금 괜찮은데 이런 느낌을 가진 분들도 꽤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경험을 해봤으니까 의사들이 여태까지 이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막 반대했던 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것도 우리도 약간은 그걸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좀 더 의사들하고 그 문제를 아주 긴밀하게 풀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이제는 뭐 원격 의료를 하면 되겠네 뭐 이렇게 해서 막 밀고 나가는 게 또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명 의사들이 또 그 개업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든가 처음에는 다 같이 좋다 그랬는데 조금 지나가 보면 관심도 별로 없고 뭐 문제만 굉장히 만들어 놓고 그때 니네들 다 같이 하자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의사들이 굉장히 이건 못 한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더 신뢰감 있게 이제 의사들하고 문제를 풀어서 이 원격 의료의 문제는 이건 꼭 풀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미래의 어떤 의료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필수적인 문제인데 그걸 갖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원격 의료는 그냥 몇 가지 중에 하나 저 끝에 있는 건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꾸 반대해. 그럼 관두든가 뭐 이런 식의 영혼이 없이 접근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내일이냐 뭐 좀 그러면 그냥 놔두고 이런 식으로 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조금씩 그 사람들하고 타협이 되는 게 있잖아요. 여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보자. 해가지고 또 뭐가 좀 되면 여기서 또 여기까지는 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의사들 중에 경험을 해보면서 이거는 우리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그 협회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원격 의료는 어차피 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이제 그게 나중에 북한도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 원격 의료를 의사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 어떤 경우에는 좋다. 그러면 여기서는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하겠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나 이런 중국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좀 이걸 할 수 있는 건 자꾸 만들어서 조심스럽게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200만 명이 있는데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병원에 이제 오기도 힘들고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좀 해주자든가 또 어떤 지역을 갖다가 뭐 시범 지역으로 해서 거기서만 우선 하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걸 미래를 향해서 이제 그걸 나가야 되는데 신뢰가 없으면 그렇게 좀 하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전체가 글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되면 서로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추진하는 쪽에서 정말 신뢰와 미래의 어떤 그 목표와 얼마만한 강도로 이게 실현돼야 되느냐 이런 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